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빠시용이 만난 사람들. 야, 정말 만나기 힘든 분. 이분 방송 출연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뭐 언론사에서 조선일보라든지 언론사에서 하는 이런 뭐 대중적인 강의 같은 경우는 하시지만 이렇게 팟캐스트라든지 개인적인 방송국 공중파라든지 나온 건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좀 뜻깊고 저도 괜히 기분 좋습니다. 네. 제가 책을 매년 내고 있잖아요. 근데 2017년도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라는 책을 냈고, 그분이 이 책을 냈고, 제가 이제 이 책 나온 다음에 서울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무튼 2017년도에 부동산 분야 탑3 책이 3권이 꼽혔는데, 제 책이 2권 뽑혔고, 이분 책이 또 하나 뽑혔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은,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였어요. 그렇게 왜 안 샀어요? 이분이 말한 대로 샀으면 지금 아무튼 그 책으로 또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났었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아마 부동산 책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린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제목 자체가 정말 매력적이고 이게 좀 함축적인 의미가 보이면서도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전 지금도 가끔 꺼내서 봅니다. 근데 이분이요, 직장인인데도 굉장히 바쁜 직장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자고 거의 2년 동안 졸랐는데, 직장이 너무 바쁜 관계로 계속 고사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분이 퇴근하시는 걸 붙잡아 갖고요. 지금 이제, 10시입니다. 오후 10시. 제가 지금 잘 시간을 넘었는데, 아무튼 짧게 녹음을 할 예정이니까, 목소리가 좀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정말 존경하는 칼럼니스트이자 부동산 전문가이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개발한 플롭테크가 있어요. 파인드 아파트라고. 굉장히 또 훌륭한 플롭테크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대입하면 원하는 조건에 대입된 아파트를 찾아주는 그런 또 파인드 아파트의 대표이시기도 하시고 지금은 또 대기업에서 굉장히 바쁜 보직 있잖아요. 이제 그 기획실 보고서 쓰고 막 이런 것들 하는 것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일을 하시다가 반쯤 감긴 눈으로 지금 오셨습니다. 구피생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요. 김민규 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해드린 거에 틀린 거 있어요? 너무 멋진 말들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부담이 지금 100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소 때 저랑 뭐 사담 나누시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제가 더 말씀을 오래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팩트만 좀 체크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칼럼을 좀 꾸준히 쓰고 계세요. 지금 이제 블로그 칼럼도 쓰고 계시고 페이스북도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신한은행인가요? 네. 웹진에 지금 매달 기고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회사 다니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주말에는 파인드 아파트 또 데이트하고 또 올리시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계신 것들이잖아요. 예. 시간이 남으세요, 근데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령껏. 최소한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회사 일을. 왜냐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흠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0% 장담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일 거고요. 아마 그 외의 분야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전문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1부, 2부를 나눌 텐데요. 1부는 이 책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이 책 갖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시기가 2년 지났지만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책이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지금 3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1장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게 1장이고요. 2부가 아파트만 잘 알아도 투자의 기회는 많다고요. 3장이 아직 서울에 살만한 아파트가 남아있다. 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꼭지 구미가 확 땡기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이것이 좀 이 원고를 쓴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답변은 지금 현재 시장과 좀 맞물려서 좀 좋은 팁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월급을 모아서 직장인들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까? 예.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월급을 모으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 야,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네. 결혼하면서 보통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많은 경우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모으지 않았는데 직장생활도 얼마 안 했는데 부모님이 사주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좀 약간 행복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금수저? 그렇죠.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해당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 정말 잘한다 그래도 전세금의 일부 정도를 뭐 좀 그렇죠. 도움을 받거나 뭐 네.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야, 집 한 채만 잘 사면은 몇 억씩 그냥 뭐 벌 수 있는데 아등바등 그렇게 있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최소한 처음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시드머니는 본인이 어떻게든 월급을 모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사실 그래서 첫 집을 어떻게든 뭐 구해서 살았다고 한들 그 집이 내 눈에 성에 100% 찰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대에 뭐 신혼부부가 갑자기 처음부터 강남에서 내 집을 새 집을 사서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절대적으로 자본 축적의 기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음. 결국은 어딘가에 살면서 거기서 조금씩 이제 돈을 모아서 상황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고 우리가 그렇고 일반적으로 밟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근데 월급을 물론 모아서 어느 세월에 내가 강남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걸 생각하면 좀 막연하고 답답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모으지 않고서 처음부터 뭔가 해결책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한 최근 2년 동안은 그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괜히 좀 누구 때문에 내가 집을 못 갖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논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말씀도 맞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집을 몇백 채를 가지고 있다든가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있는데 사실 거꾸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잘 기억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5, 6년 전에 예를 들어서 네. 집을 사면 바보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다못해서 서울 시내에 뭐 마포에 분양이 나왔는데 야 그런 걸 왜 사? 그래서 막 미분양 나고 네, 엄청 미분양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네, 마레프, 야 경기공장이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그 당시 RF 네. 아현 레미지엄 프루지오였으니까 네. 경희공자이 뭐 네. 그랬었고 집을 왜 사냐? 야 그거 어차피 뭐 전세금 주면 싸게 살 수 있고 그거 아니라도 앞으로는 뭐 글쎄 그냥 스마트하게 월세 내고 살지 뭐 비싼 돈을 집에 깔아놓고 살고 싶냐? 네. 뭐 이런 얘기하는 시절이 있었고 또 괜히 세금 내고 골치 아프고 아유 그 뭐 하러?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뭔가 막 집값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고 오르는 것들이 막 많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또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저기 오르는 거를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이제 주변 상황이 또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그거는 그냥 사람의 기분의 문제인 것 같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집을 갖는다는 게 의미가 뭘까?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15년, 20년, 뭐 25년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고요. 진짜 좋은 선배님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전세를 시작하셨죠? 아니요. 저는 처음에 24년 된 아파트 네. 여러 평짜리 경기도를 경기도. 심지어 사서 시작했습니다. 아, 훌륭하신 분이셨구나. 그럼 지금 신혼 부부들한테도 첫 집부터 메인 서울 제가 가고 싶었던 진짜 선망의 입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사고 시작하는 것들을 하실 수 있나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워낙 서울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몇 년 사이에.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제가 어떤 느낌을 받나 하면 보통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네네. 결혼해야 되는데 집 좀 알아보고 있어. 근데 뭐 어디가 좋을까? 뭐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한 얼마 정도 예산이 있고 네. 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뭐 모아놓은 돈이 있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대충 가늠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위치면 부부가 직장에 다니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예산적으로도 그 축적이 되고 봤을 때 뭐 그렇게 심하게 오래되거나 하지 않았고 또 생활권이나 아니면은 또 신혼 때는 사실 놀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크게 손해는 안 볼 것 같다라고 떠오르는 데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불행한 얘기지만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양이 안 차죠. 예, 기분 나빠합니다. 예.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부모님 댁이 어디였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어땠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그런 데에 가서 이제 살란 말이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아니 신혼부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현실적인 제약서는 명백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갑자기 한해서 돈이 떨어져서 한 번에 뭐 10몇억짜리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도움닫기로 한 걸음 뛰고 그 다음에 또 한 3, 4년 뒤를 기약할 수 있을 만한 권해주고 싶어도 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모두가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최소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 노골적으로 찍어서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네. 아니, 강남까지는 난 모르겠어. 네. 거기까지는 솔직히 내가 갈 때는 아닌 것 같아. 네.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이런 데까지 가서 내가 집을 사서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하물며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언급하는 순간 이제 관계가 틀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천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추천해 주시겠어요? 신혼부부들한테. 그러니까 서울 말씀하신 12억 정도는 도저히 불가능한 집안이고 선배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한 한 상대의 반응을 좀 오래 지켜봅니다. 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네네.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는지, 내지는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네네. 지켜봐요. 서울은 이미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네. 그 중위 가격이 이미 8억을 넘어간 상황에서 네. 25평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최소 한 6억 정도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보다 아래는 정말 눈에 안 찰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아무리 눈을 많이 낮춘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대출을 40%에서 뭐 한 2억 5천을 빌린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3억 5천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를 또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사회 30대 부부를 생각했을 때는 꽤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해주기 전까지는 없죠.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데 음. 거꾸로 얘기를 해서 한 3억 5천짜리 정도를 전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네. 한 6억 정도 되는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살 수 있고 대출이 또 거기서 80%가 나와요. 음. 그러면 2억 정도 대출 받고 자기 돈 한 1억 얼마 정도만 네.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임차로 거주를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왜 이런 데를 굳이 집을 사야 될까? 음.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의 솔루션 하나밖에 없어요. 전세를 살든가 아니면 경기도로 넘어가든가. 왜냐면 경기도는 그보다 가격은 조금 싼데 대출은 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사람이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본인의 가치관으로 비춰봤을 때 어떤 케이스를 택할 것인가? 사실 그렇죠. 지금 와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3, 4년 안에 세상이 갑자기 그렇게 뭐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어떤 선택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일으킬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럼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인데 사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를 꼭 초래할 거라고 장담하는 것도 사실 섣불러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럼 그 집에 살고 나서 그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가는 것과 아닌 것. 그 차이가 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와서 그러니까 저는 좀 극단적인 경우였잖아요. 집 처음에 구할 때 가진 돈이 1억도 없었어요. 정말로. 1,000만 원으로 신혼집을 샀다고 하시는데 예. 그게 총액이 6천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대출 제외한 비용이 6천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딱 6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걸로 이제 결혼하고 뭐 다 해야 되는 거였고. 근데 뭐 축의금도 들어오고 하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치고 뭐 한 5천만 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현금이. 집을 사야 되니까 이제 대출을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워낙 돈이 뭐 좀 마땅치 않았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빌라도 좀 알아보고. 빌라도 알아보셨어요? 예, 빌라도 알아봤죠. 임차로 아니면 매매로? 지금 여기 녹음하고 있는 이 근처, 네. 합정역 근처에서 네. 지금 이제 와이프랑 같이 손을 잡고 용감하게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떤 생각이었나 하면 와이프 직장이 연희동이었어요. 저는 이제 광화문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2, 3년 그냥 어떻게 잘 살면서 네. 또 신혼 때는 재밌게 놀 수 있잖아요. 여기 살면. 그렇죠. 뭐 놀고 천지죠, 뭐. 좀 싸게 약간 좀 깨끗한 집 네. 구할 수 있으면 여기 한 2, 3년 모아서 뭐 옮겨도 뭐 나쁘지 않겠다. 출퇴근도 편하고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죠. 아무리 둘러봐도 일단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깨끗한 신축은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억이 넘어요. 그렇겠네요. 서울이니까. 예. 교통도 너무 좋은데. 예, 너무 하고. 교통도 좋고. 두 번째는 한 번도 제가 빌라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예, 그래서 아파트만 살았어요? 네. 그럼 못 살아.
예. 아파트가 꼭 굉장히 좋은 강남 서초의 네. 아파트가 네. 아닐지언정 어딘가의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그렇죠. 주차를 하려고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차가 와 도저히 1층에 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또 2중 주차, 3중 주차 막 하지.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밤에 이렇게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또 어둑어둑하고 뭔가 또 좀 사람들이 이제 또 한 잔씩 하시고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망설여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있었죠. 야, 그래도 돈도 없이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빌라에 시작하는 거하고 또 좀 어떨까? 이런 느낌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빨간 버스를 한번 타보자. 그래서 이제 넘어간 데가 이제 경기도 신도시였었죠.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직장이 좀 멀어진 거잖아요. 출퇴근이. 여기서 샀을 걸 그쵸. 가정했으면. 예. 그 입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와이프 의견이 더 컸어요? 아니면은 김민규 작가님 의견이 더 컸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어느 한 사람의 뜻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일 거고 결국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의 직장을 지도에 찍어놓고 이제 거기서 동심원을 돌려보는 거예요. 네. 한 그래도 30분 안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한 1시간 나가면 어디가 있을까?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콤파스를 대고 그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가 빨간 버스 타면 그래도 한 번에 홍대까지 나오니까 홍대에서 연희동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광화문까지는 빨간 버스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들어갔던 집이 94년도에 지은 네. 이미 20년이 된 그렇죠. 예. 신도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였죠. 그 당시에 이미 20년이 뭐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더 오래됐고요. 네. 그런 19평짜리 네. 아파트. 방 2개. 가짜집 하나. 그렇죠. 예. 복도시. 네, 그렇죠. 네. 갭투자 엄청 하는 아파트.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네. 저도 전세하러 보러 갔었어요. 네네. 거기가 전세랑 매매랑 해봤자 아마 2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1,000만 원, 2천만 원. 예, 차이 그래서 났을 때죠. 아, 그러면 굳이 뭐 전세 사러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이런 오래된 집에 뭐 잠깐 살다 갈 건데 그렇죠. 잠깐 했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도 같은 선택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좀 약간 단순하고 무식해서 음. 야 그냥 그거면은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고쳐서 살자라고 그냥 맘 편히 생각을 해버렸던 거예요. 네.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대출 뭐 한 그만 1억 정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휴 그래 뭐 1억 6천 뭐 모르겠다. 근데 뭐 떨어져 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지금처럼 부동산 전문가 시절이 아니라 단순하게 진짜 실거주 집을 뭐 빌라도 알아보고 이입지 접지 찾아보면서 그렇게 지금 맞춰가신 거잖아요. 결국. 그랬었죠. 예. 그래도 그렇게 부부가 같이 맞춰가는 모습들이 일단 되돌아보니까 되게 예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것들 머리가 기분이 좋으시니까 그 노하우가 담긴 게 파인드 아파트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때 거기를 들어가고 나서 살면서 괜찮았어요. 네네.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는 네. 아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 평짜리 복도식 아파트, 녹물 나오는 아파트에 예. 아기랑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심지어는 또 아기를 키우려면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 중에 한 분의 도움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딴 데로 옮겨야 되는 니즈가 그때부터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더군다나 좀 여러 가지 우연한 결과지만 어쨌든 그 집도 조금이라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랐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태서 어디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매주 다시 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 버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막상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어디로 이사를 가면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보통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보겠죠. 그렇죠. 보는데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도가 나오고 지역 구분하는 동 나오고. 그렇죠. 일단 서울, 인천, 경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서울을 딱 찍었어요. 그럼 서대문, 마포, 용산, 그렇죠. 뭐 구 강남 나오죠, 구가 나와요. 네, 25개고. 어디를 눌러볼까? 그래서 느낌 좋다. 마포 딱 눌렀어요. 네. 그때 또 동이 나오잖아요. 마포 동이 또 무진장 많은데. 예, 무지장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공덕동을 하나 찍었어요. 네. 찍고 보니까 이건 예산이 도저히 뜨거운 거예요. 거기 또 레미안 뭐 이런 것도 핫할 때 도저히 내가 여기는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 범위의 아파트들만 잔뜩 있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는 뭐 한 1억 중반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사이에 조금 올랐고 대출도 좀 갚았고 또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뭐 한 2, 3년 벌어가지고 좀 이제 돈을 모았다고 치고 네. 그 대출 또 새로 받을 거니까 그래서 한 4억 정도 아파트 정도를 지금 내가 알아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어디를 보면 될까? 또 네이버 부동산을 그럼 뒤로를 한 2번 눌러요. 마포구에서 나가서 다시 그러면 네. 서대문구를 한번 볼까? 여기도 또 약간 또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찾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는 선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부동산 좀 안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봐요. 네. 이 정도인데 어디가 좋아요? 네.
물어보면 그 사람도 그 정도 돈이면 어디가 좋아? 예를 들어서 저기 송파구에 가면 저기 마천역 쪽에 가면 그 정도 예산이면 집이 있을 것 같아. 네. 그 얘기는 들어도 저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희동이랑 광화문을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다니는 게 완전 끝과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두 분 중에 도움을 어떻게든 받으려면 그렇죠. 부모님 계신 곳과 가까워야 되는데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또 여전히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예산을 갖다가 딱 넣고 엔터를 치면 어디가 있어요라고 보여줄 수는 없을까. 평수? 이제는 20평 이하는 싫고 한 25평은 됐으면 좋겠고 좀 욕심내면 한 32평도 좋겠어.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연식이 이제는 2000년 전은 조금 싫다. 물론 이제 예산이랑 맞춰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좀 이렇게 한 번에 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공계 출신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전에 이제 저도 그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네. 경영학과 나와서 이제 경영공학을 대학원을 갈까 하다가 이제 끄트머리에 진로를 돌려서 이제 그냥 지금은 회사에 들어왔지만 네. 그냥 그런 취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다루고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엮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 좀 했던 경험들이 좀 있었고 한번 시험 삼아 해본 거였는데 그 재밌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을 지내면서 살을 좀 붙여간 거였죠. 되게 놀라운 아이디어잖아요. 단순하지만은 자기 조건에 부합하는 집을 찾아주는데 아파트까지 다 나오니까 예.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예. 그것들을 만들 때 그러니까 본인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위조화하겠다. 내지는 뭐 진짜 프로테크로 우리는 뭐 상장을 하겠다. 뭐 좀 집방이나 그런 것처럼 어떤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에 만들 때는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재미로 만들었고요. 재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료화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상장에 대한 계획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수많은 개발자들과 함께 훨씬 더 멋진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네. 뭔가를 이렇게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런 데도 있다더라를 도와줄 수 있는 툴로 네.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실거주 목적 그런 아파트를 찾으는데 최적화된 그 프로테크 기술인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공공 쪽에서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조금 더 데이터를 좀 가공해서 뭐 실거주 목적도 목적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예. 이건 진짜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진짜 실거주 목적이 훨씬 더 강한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예. 공공에서 연락 온 적 없어요? 공공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르게 없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하던가. 아무튼 네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마인드 아파트 한번 써보시고 공공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좀 많이 갖고 좀 주시고 인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뭐 그런 거지 뭐. 결국은 이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진짜 첫 집부터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좀 내 적성에도 맞고 재미있다. 그리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 아파트를 통해서 그건 언제부터? 20년 된 집을 탈출해서 네. 탈출이라고 표현 죄송합니다. 20년 된 집에서 떠나서 장모님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네. 뭐 이 얘기는 이제 책에서 다 했던 얘기였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이사를 가서 입주한 지 10년 된 뉴타운 아파트에 어떻게 32평에 간신히 발을 얹었어요. 네. 얹었는데 얹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당분간은 이사에 대한 니즈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 아기가 좀 클 때까지는 일단 이 동네에 좀 살아야겠고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전철로 한 30분 정도면은 대충 도착을 하더라고요. 3호선 라인이면 예. 그렇죠. 종로면 딱이죠. 대충 도착하기에 나쁘지 않고 또 저는 사람이 성격이 못 돼서 주말에 막 복잡한 데 가는 걸 싫어해요. 가능하면 좀 한적한 데 가서 그냥 좀 그러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밥 먹으러 놀러 갔는데 발렛 맡겨야 되고 키 찾는데 또 막 20분씩 걸리고 막 주차하면서 끌을까 봐 걱정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웬만하면 주말에는 시내를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끄트머리지만은 사는 게 저한테는 크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였죠. 어차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같이 그냥 믿을 거 없는 월급쟁이가 뭔가 자산을 쌓아나가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한다인 것 같아요. 네. 그 대전제는 저는 그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걸 하다가 뭔가 헝클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여튼간 발을 걸치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또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7군데를 다녔거든요. 부모님이 무슨 이렇게 네, 군인 아니셨고요. 예. 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군인이셨냐고 물어보는데 워낙 많은 데를 살아봤던 거죠. 예, 아무튼.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네. 약간 지역에 대한 조기 교육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파인드 아파트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야, 닥터 스트레인지네. 미래를 보고 오신. 그러다 보니까는
제 눈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사실은 꽤 많이 기억이 돼 있고 뇌리에 남아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막상 돈을 벌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본을 약간 모으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아파트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가 얼마 정도네?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지는 이상하다. 굉장히 전세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네. 그게 우리 그 소위 얘기하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갭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거 말고 서울 시내 한 준신축 뭐 한 2007년식 이후 내지는 뭐 한 그 정도이면서 한 25평이면서 예를 들어서 종로까지 한 45분이면 가요. 가고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예요. 근데 동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삐까뻔쩍한 동네는 아니죠. 예, 아닐지언정.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지 7억 8억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세를 살겠다는 사람은 진짜 뭐 그때는 줄이 서 있었고 왜냐면 다들 집 사면 바보라고 얘기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 데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뭐 그렇게 저 집을 한 번에 현금을 100% 주고 살 돈은 없지만 전세를 레버리지를 끼고 저 집을 만약에 샀어요. 사고 내가 직장을 퇴직하는 날까지 그 집에 깔려있는 부채를 착실하게 열심히 다 갚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년 동안 한 전세금 3억 정도를 어떻게 갚아서 다 없애줬어요.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내 거가 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입주한 지 한 30년 됐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근데 그 집 가격이 예를 들어서 4억이면 4억 뭐 5억이면 5억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좀 있지만 저는 주식은 도저히 제 적성에 안 맞아요. 네. 성격이 못 돼서 시시각각 막 움직이는 거에 반응을 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중간에 엉뚱하게 잘못 팔거나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팔기가 쉬우니까.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별로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저축만 해서 쌓기에는 너무 이제 뭐랄까 좀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저축 열심히 해도 또 돈 있으면 쓰게 되잖아요. 네. 사람이라는 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자산을 서울 시내에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아파트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얘기하는 옐로칩 아파트들의 주목을 많이 했었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가격으로 봤을 때 매매 가격이 한 잘해봤자 6억 언저리 정도 걸려 있고 전세 가격이 뭐 한 4억 될까? 뭐 5억 안 되는 25평으로 치면은 뭐 매매 가격 한 5억 내지는 그랬었고요. 네. 지금이야 뭐 꿈결 같은 얘기죠. 옐로칩들을 좀 집중적으로 막 찾아내면서 막 이렇게 막 보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기회도 좀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저 스스로도 뭔가 결정들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많이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정도는 어때라고 얘기하면 그때로 다 기분 나빠했어요. 왜 나한테 그런 데를 얘기하지? 내 눈높이는 거기가 아니라 적어도 한 7, 8억 그 당시 기준으로 정도는 돼야 뭔가 내 마음에 들고 좀 이게 약간 마음에 들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 말고 좀 좋은 데 얘기해줘봐. 근데 그래서 결국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마포에 전세를 들어왔거든요. 마포가 직장인들도 많지만 거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대표적인 게 마포에 직장이 있는 분들도 다 전세 들어갔어. 그렇죠. 예, 마포도 일제가 많잖아요. 예. 언론사들도 많고. 그렇죠. 예. 또 여의도도 가깝고. 예, 근데 다 전세 들어갔어. 맞아요.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 네. 당시에 전세가 4억이 안 됐어요. 네네. 마포에 굉장히 많은 곳들이.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2년 있다가 어떻게 됐냐. 대부분 다 나왔죠. 그렇죠. 2년 만에 나가야 되니까. 나왔죠. 그때 네. 전세 가격이 이제 막 엄청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또 한 번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쯤이 이제 이 책을 쓰던 때쯤이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이제 한 번 더 옐로칩을 제가 얘기를 하면 대부분 또 시큰둥해요. 왜냐면 나는 마포에서 전세를 살아봤기 때문에 적어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집 정도는 가고 싶지 별로 그보다 라이프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적어도 이런 옐로칩 아파트들은 적어도 지난 몇 년의 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에 비해서 지나치게 수요는 단단해 보이고 사기는 싫어도 그래도 전세로는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실거주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무리 무슨 상황이 생겨도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6억 하는 아파트가 3억까지 반토막이 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쓴 책이 이제 그 책이었죠. 부모님의 덕도 있었고 이사를 많이 갔던 월급쟁이로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도 있었던 것들이고 주변에 또 워낙 또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또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또 그에 대한 또 해법들 이게 고민들은 다 똑같은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가십거리로 떠들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김민교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분이신 거네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그냥 고스란히 다 책에 다 담겨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진짜 가성비 따지는 부분들, 옐로우 칩에 대한 부분들, 뭐 다 블루 칩이라든지 이런 거 살 필요는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결국은 고민이 더 많았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